안녕하세요. 야인시대 리턴주 최창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일입니다. 네, 오늘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눈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래도 싸늘한 한파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도 빨간 그런 장미꽃이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정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서가지고 또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선별적인 차별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쨌든 성공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시장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선진국 증시가 급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기간 오히려 잘 피해 있다가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나는 시점에 개장을 하면서 짧은 충격으로 일단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미지에 대한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변동성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회복이 돼봐야 좌우간 한 2000포인트대까지는 기술 반등 양상이기 때문에 잘 계좌 관리하시면서 현재 박스권 내지는 조정기를 잘 버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시장 관련돼 가지고 저점을 깨고서 내려갔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깨고 내려갔는데 왜 중국이 왜 안 빠지고 반등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전부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반등이 일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중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들의 가장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이 한 10개 종목 갖고서 시장에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또 매도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해가지고 지금 그들의 성향을 그들의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금요일날 급락을 맞은 이후에 급락 맞았다가 저점에서 낙폭 축소했고 월요일날 반등이 일어났고 또 화요일날 오늘 또 반등이 일어났고 그럼 어느 정도 저점 대비했을 때 크게는 20% 적게는 10% 5% 이상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일어날 거냐 앞으로 어느 정도 단기 충격을 받으면서 꽝 내려왔다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탄성이 높은 것들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거고 탄성이 높지 않은 종목들은 다시 올라왔다가 올라오는 심에서 심이 딸리면서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어쨌든 간에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할 게 거의 80% 이상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매도 타임을 줄 타이밍이 오거든요. 아침 시초가에.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탄성이 어떤 정도인지 반등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반이라도 매도를 해놓고서 밑에서 기다린다. 저점에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린다.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시면은 저점이죠. 그리고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입니다. 저점 살짝 윗부분에서 저점이 쓰리바닥 그리고 여기서는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중바닥. 약간 저점이 같은 선상에 있지만은 살짝 높은 자리에서 밑골이 달고 장중에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하락폭을 줄이면서 끝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쓰리바닥 부분에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직전 저점에 딱 근접해가지고 딱 하락했다가 종가 무렵에 싹 낙폭을 줄이고 그 다음날 플러스 나면서 안정적으로 플러스가 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금씩 저점 확인하면서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작년 8월 달 형성했던 저점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1월 달에 저점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로 올라온 거거든요. 저점 부근으로.
똑같이 이제 그 다우존스하고 약간 그 차트의 그 위치가 틀리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나스닥, 그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는 여기서 급락을 막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간 상승적으로 약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급락을 맞아가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이런데 저점을 깨니까 뭐죠? 무조건 던질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걸 밑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이지 않았고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도 감소되지 않으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하고 오늘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상승적으로 강하게 돌리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단기 낙폭과에 따른 그런 반등의 성격이 너무 좀 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독일 시장입니다. 독일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지수하고 똑같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점을 깨고 내려간 저점을 올라타지 않았어요. 그 위로.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독일 시장이 세계주 시장에서 미국 시장보다 약간 더 주도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미국하고 중국 보고 따라가는데 지금 중국보다는 이제 오늘 오르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중국도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선 반영되면서 먼저 하락했거든요. 지난 몇 개월 전에. 계속 한 6개월 계속 하락하다가 저점 부근에서 2630포인트 찍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공포를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이 일어났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 흐름을 보시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엔달러 환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빼놓고는 나스닥, 독일, 니케이, 일본 니케이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올라타고 있지 않아요. 저점을 깬 자리를 그 위로 지수가 올라오지 못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사라졌는데 여기서 기대를 할 만큼 급등은 일어나기 힘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그 저점 부근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거의. 중국, 다우존스, 나스닥, 다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다 똑같은 흐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계속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딱 하락이 멈추면서 다 같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듯이 다 상승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다 예견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약속이 된 것처럼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입니다. 역시나 한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다른 주식시장보다는 강하죠. 나스닥이나 일본 니케이나 중국 시장보다는 강하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8월 달에 저점 1800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똑같이 쌍바닥 패턴 만들어지면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지수 그래도 세계 주식시장에서 지금 약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급락을 맞으면서 굉장히 저점을 깼습니다. 역시나. 딱 깨버렸죠. 610포인트를 강하게 금요일날 깼다가 장 막판에 610 몇 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608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증시 딱 올려치니까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그냥 시초가 갭 띄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630포인트 이제 온 거예요. 딱 여기 바로 직전에 저점 부근이 630포인트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급등이 일어나면서 660포인트까지 한 방에 가기는 힘들 겁니다. 한 610포인트 저점, 650포인트 고점 이 안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세트론의 움직임을 잘 보면 되겠죠. 그게 움직인다, 그게 안 빠진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반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을 이끌었듯이 강했던 그런 업종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주식들 2월 달에 2월 연휴가 많았지만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금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또 아모레지 화장품 쪽하고요. 그리고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매수했고,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뭐 현대차, 업종 대표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현대차,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포스코 이렇게 경기민감주 성격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샀고요.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은 역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월 달에 가장 그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포진됐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속해 있는 게 전기전자 부품 회사들, 파트론이라든지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그리고 AP 시스템, 뭐 인바디, 바이닉스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대부분이 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매수하고, 그리고 IT 일부 이 정도 매수한 것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도한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한 종목은 셀트리온은 양매도 쳤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종목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 많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한 것도 역시 카카오 같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익실현한 물량들 이렇게 매도한 것이 봤을 적에 아직도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뭐 전기전자에서 뭐 OLED 관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그 외국인들이 가장 순매수 많이 한 종목들의 최근의 움직임 보시면은 뭐 저점 부근에서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점은 깨지 않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과 한국과의 사드 그 설치 문제 때문에 중국의 심기가 불편한 것들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중국에서 이제 가장 화장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것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려감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증권사 펀드 매니저 이런 그 친구들이나 그 선후배 관련돼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코스맥스 실적 발표 4분기 했는데 매출액은 그런 데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에서 한 5, 60억이 조금 이제 시장 예측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코스맥스가 빠졌고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약간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뭐 95,000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한 11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쪽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그 약간 물량 부담이 적으면서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경기민감주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약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저점 정확하게 저점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 이 직전 고점까지 박스권 상단부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기아차 현대차에서 현대제철 지분을 기관 투자가한테 뭐 지분을 팔면서 약간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좀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측면하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보이면서 역시나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2월 달 중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양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저점을 깨지 않고 해도 한 125만 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고 110만 원 정도 안 깨지면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에 그냥 뭐 중심만 잡아주는 거지 뭐 급등이 일어나가 급락이 일어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맞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래도 시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양매도가 나오는 종목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최근에 12만 9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뭐 그래도 저점을 깨지 않고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지금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95,000원대, 그리고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115,000원 정도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셀트리온이 빠지면서 코스닥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빠졌거든요.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근데 이게 안정되면 지금 급락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 조금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작용했고요. 실적도 안 좋게 발표되면서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갔습니다. 올라온다 그래봤자 현재 주가는 95,000원이지만은 올라와도 11만 원대 세게 돌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10만 5천 원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 최근에 기관들이 사서 끌어올렸죠. 근데 최근에는 정확하게 직전 고점인 14만 5천 원 딱 찍고서 내려와가지고 저점은 한 12만 5천 원대, 고점은 한 14만 5천 원대 사이에서 박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거나 매도하는 종목들이 현재 자리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폭은 굉장히 작아지면서 집중적으로 업종별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선택적인 그런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시초가 갭 띄우면서 나왔다가 장중에 10몇 % 갔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직전 저점에 위치해서 저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다 그러면 한 20만 원대 저항선 맞으면서 지금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급등이나 급락은 없는 흐름이 지금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가 많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매수 들어오고 또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근데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종목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선물 매도가 한 27,000 계약까지 3월물 선물이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매도 포지션이 11,000 계약으로 줄어들면서 지수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김동인 전문가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네, 미니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죠. 시장 급락 아닙니다. 시장 급락 아니고 종목들이 데미지가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좀 힘든 분들께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드려야 옳겠지만 그런 말씀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실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좀 쓴 약을 좀 드릴까 합니다. 주식 전문가로서의 여러분들께 조언이기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매매 경험이 좀 많은 매매자 입장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힘든 상황이 되기 전에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주식 투자가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정보보다 기관 외국인들 혹은 많은 전문가 집단이 가지는 정보가 많아서 내가 수익을 못 낸다, 돈을 못 번다, 그건 망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더구나 엄청 빠른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정보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출된 정보를 역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일예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로서의 제 프라이드가 좀 깎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있죠.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그 종목을 직접 매매를 하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분석을 하고 가져가는 케이스라면은 그걸 직접 매매하시는 분과 투자하시는 분은 훨씬 더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저보다 정보를 많이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은요,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자기를 이긴다는 게 뭐예요? 탐욕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군중 심리를 이겨내야 되는 거고, 모두가 이쪽이라고 외칠 때 반대쪽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되게 힘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기 전에, 힘들 때는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릭터 자체가 좋을 때도 경계를 계속 했던 관점에서 보면 힘든 상황이 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즉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왜 합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왜 해요? 이건 제 논리고 제 사견이니까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축 그 이상에 대한 갈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10대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돈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직업을 사랑하고 제가 주식 투자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주식 시장이 열리는 게 아직도 들뜹니다. 그만큼 저는 뭐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것보다 돈으로 돈을 불려 나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갬블러에 가깝죠. 제가 포스코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저는 포스코만 매매하고 그런 쪽으로만 가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단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이런 거 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계량화된 가치, 확실하게 뭔가, 제가 부동산 가지고 포스코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포스코를 17만 원 이하에서는 예적금 들 돈으로 포스코 사셔도 된다. 배당 수익률 5% 가까이 나온다. 은행 이자가 얼마냐? 17만 원에 사가지고 주가 15만 원 가면 어때? 안 팔면 그만인데. 그리고 배당 수익 취하면서 1년, 2년 가지고 계시고 20만 원 갈 거다.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자산 가치로 봤을 때. 그런 거 지금 이 힘든 시장에서 오히려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건 계량화된 가치. 이건 가치 투자예요. 그걸 확실하게 하든지 매매 스킬이나 그 심리를 이기고 내 스스로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가치가 안 되는 주식들 시세 따라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꿈입니다, 꿈. 꿈은요,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이건 뭐 다 사기네? 이게 이쪽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운데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건 뭐 실체가 없잖아, 다. 주식 올라갈 때 모두 좋다고 막 환호하다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쁘다고. 뭐냐 이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중심을 딱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 휩쓸려 다니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좋을 때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고가 매수하고 힘들다고 무서워가지고 다 투매해버리고 내 돈 어떡할 거예요? 꿈은 포기해야 하는 기술적 기준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막 꿈꿨잖아요. 제약, 바이오, 화장품 다 꿈꿨잖아요. 꿈꿔서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때 그 꿈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계량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포스코처럼 딱 수치가 딱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가. 배당 수익률 몇 프로 안 나와요. 포스코는 20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까지 팔지 않더라도 연간 배당 8천 원을 먹을 수 있어요. 4%의 수익률을 1년에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그게 없어요. 뭐 퍼가 1000배 나오는 주식도 있는데 그거 20만 원, 30만 원에 샀다. 근데 계량 가치는 그 주식이 1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손절을 어디서 할 거예요? 물리면. 뭘 믿고 그걸 기다릴 거예요? 꿈이란 말이에요. 꿈 막 꾸다가 이 꿈 안 되겠는데 그럼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산성 LNS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거 깨지면 죽는다고. 산성 LNS가 도대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저는 아직도 하락이 안 끝났다고 보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상승장일 때는요 모두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 좋은 것만 바라봐요.
2년, 3년, 1년, 2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조심하라 그러면 바보 취급받아요. 주가 떨어질 때는 세상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 최근에 5년 정도 박스장이었고 주식들 밑으로 한참 떨어졌죠. 그거 계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박스라는 게 나오고. 연간 수익률과 목표를 여러분들 뚜렷하게 좀 잡고 가세요. 자, 제가 종목 수익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계좌, 내 돈을 관리하세요, 여러분. 내 돈을. 1억을 기준으로 위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축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투자다. 그럼 기본 베이스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는 게 너무 답답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돈이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적은 거는 괜찮잖아요. 은행 이제 얼마 나온다고. 근데 너무나 큰 수익을 다들 욕심내시잖아요. 5% 손실 나죠. 회복하려면 5.3%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20%, 30%. 자, 30% 만약에 이번에 종목도 고점에서 30% 떨어진 주식들 허다합니다. 그죠? 좋다고 있다가 30% 깨져버린다. 1억이 3천만 원 손실 납니다. 7천만 원 됩니다. 이거 1억 원 다시 수익 내려면 1억 원으로 가면 이제 본전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이거 본전 다시 찾으려면 42% 수익 내야 됩니다. 여러분 42% 수익을 내봤냐 이겁니다. 30%라는 손실은 나면 안 되는 손실들인 거예요. 관리가 필요한 거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손실은. 자,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요. 10% 손해나면은 11%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손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매매하다가 뭐 좀 믿었던 주식이 배신하면은 마이너스 10% 나올 때 있어요. 계좌가 마이너스 10%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다 쳐버립니다, 주식들. 왜? 10% 손해난 거는 10% 수익으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그 손실이 커져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40% 손실 나면은 70% 가까이 수익이 나야지 수익이 아니라 본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언제 벌 거예요? 더구나 연초인데. 마이너스 15%, 10%, 20% 이렇게까지 박살나진 않겠지만 연속으로 손절했을 때 5%씩 14번 하면은 반토막 되고요. 10% 손절 7번 하면 반토막 됩니다. 20% 손절 4번 하면은 반토막 넘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있죠, 여러분.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계좌가 있어요. 정말 큰 실수해가지고 계좌가 10%, 15% 딱 깨졌다. 그럼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이거 뭐 놔두면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손실 왜 납니까? 주식 믿었잖아요. 기업을 믿었고 시장을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깨진 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 이거 전 다 때려버립니다. 그럼 이제는 뭘 믿어야 돼? 내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스킬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필요 없어. 진짜 내가 자신 있는 그 한 자리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10%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난 수익이 아니니까. 그런 위기 관리는 뭐 종목 지지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돈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내 돈을 기준으로. 힘든 장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런 거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맨날 여러분들 상담할 때 보면 주식이 어떠냐, 이 회사 어떠해, 이 회사 어떠해, 물렸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물려가지고 기다릴 생각만 하시는데 계좌를 어디서 쳐내버리고 다음에 확실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볼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복리로 10%씩 수익이 만약 1년에 여러분 연간 수익률 여러분 몇 퍼센트 잡으세요? 저는 지금 전문가로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는 안 잡아요. 왜? 높게 잡으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보통 한 30에서 40 잡거든요. 연간 목표 수익률을. 뭐 높다 할 수도 있고 낮다 할 수도 있는데 30에서 40 잡으면은 10%씩 1년에 3번 정도만 하면 돼요. 1년에. 그건 전문가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10%로 4번 하면은 40%대 나오고 3번 하면 33% 나오죠. 이게 만약에 연간 수익이라고 따지고 봅시다. 자, 30% 3년 지나면 더블 됩니다. 1억 가지고 30% 수익 3년 동안 복리로 만약 낸다. 그러면 2억 넘습니다. 4년째부터 3억 됩니다.
5년째 되면 3억 7천 되고요. 6년째 되면 5억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복리 투자는 현실적으로 안 합니다. 저도. 이 정도 수익 나면 저는 돈 한 1억, 2억 빼버립니다. 근데 원금 빼고 가야지. 하지만 30%라는 수익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큰 수익이에요. 그런데 30% 1년에 먹으려고 연초에 20%, 30% 깨진다? 그럼 30% 내려면 수익 도대체 몇 퍼센트 내야 돼요? 70% 내야 됩니다. 80% 내야 됩니다. 1년 수익률 목표 다 깨지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1월 초에 장이 이상해가지고 주식 다 팔아버렸어요. 왜? 연초에 깨지고 시작하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계좌 관리가 필요해요. 주식 절반은 투자고 절반은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를 한다면 HTS를 멀리 하세요. 포스코 같은 거 가져가시는 분들은 볼 필요 없잖아요. 시세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갬블러입니다. HTS 보고 앉아가지고 막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올라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지. 시세 차익 갬블 중이라면 내 돈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회사 믿지 마세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주식 투자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 귀에 딱 박힐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2부 종목 진단에서 다시 좀 더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